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예, 에, 네, 지금 방송 진행 잘 되고 있죠? 예, 예, 현재 시간 정확하게 11시 3분 가르쳐주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제 하루 쉬었더니. 그렇죠? 제가 잠깐 안경 좀 벗을게요. 눈이 더 침침해져요. 아, 자, 오늘은 오늘장 모사지. 인데 오늘이 이제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인데 제가 이제 지금 증시 주식시장을 막 제가 신현식 대표님한테 자리를 물려받고 어,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오늘 1대1 과외 선생 박한쌤의 40번째 과외 시간에는 오늘 주제는 다음과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강의를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컴퓨터 좀 다운받고 하는데 시간이 오늘따라 좀 걸리네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어요. 수익률에 목마른 증시, 엔터주로 갈증 해소 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장 그러면 네, 바로 HTS 한번 잠깐 보고 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장에는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지금 막 파일에서 막 불러오기를 시작되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2차 전지들이 이제 아침에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있고 그런데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군이 있어요. 보니까 엔터 종목군입니다. SM이라든가 JYP라든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한 이후에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한국에 3조 3천억을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발표와 더불어서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꽤 긍정적인 모습들로 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좀 HTS를 한번 지금 막 가동 중이니까요. 한번 켜볼게요. 지금 파일 꽤 오래 다운받았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에서 먼저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JYP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산되었던 SM의 합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멈칫멈칫했던 그런 엔터주들이 2차 전지 빈자리들을 꽤 빠르게 오늘 보니까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 해당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150 종목군들인데요. 여기다 한번 저장 좀 한번 잠깐 시켜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 지수 구성 종목,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이제 거래소 종목군도 한번 제가 잠깐 저장자 한번 시켜볼게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으로 예. 그래서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즉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최고 큰 150 종목이 아니라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업종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를 모아서
만드는 코스닥의 150개 종목, 그리고 거래소에 이제 200개 종목이에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전날 우리가 쉬었던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열리기 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3% 그리고 이제 4%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 같은 경우는 인텔이 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되었어요. 나스닥 100 종목 내에서. 그리고 이제 반면에 엔비디아는 가장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갈등이 사실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국내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태가 조기에 종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종결을 시켰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장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펴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가 2500을 살짝 한번 터치는 할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주고 재상승 궤도로 진입을 되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2600 2, 4분기에 잘 들으세요. 2, 4분기에 2600, 2650, 2700. 제 눈에는 일단 2700에서 2750포인트까지는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냐고 봤을 때 사실 한국은 굉장히 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설왕설래하기 좋은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은 날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털리는 구간,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단타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아침 이후에 주식도 매수하고 선물도 매수해 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올 때 주식을 정리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왜?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갖고 있어봐야 주식이 큰 수익률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종합은 제자리인데 격차들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대부분 주식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지쳐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때 잠깐 또 올려주는 트렌드가 나오는데, 그때에 전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이제 퓨처 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 M이라든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인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합주가지수를 만약에 3000포인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종목이라면, 물론 그게 이제 낙폭과대에 있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고 있는 기아차나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수가 3000포인트를 치고 나갈 때 내 종목도, 그러니까 종목도 신고점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종목도 신고점이 나와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침해 줘서 나갈 수 있는 종목은 현재로서는 설왕설래하고는 있지만 LG 엔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삼척 정도죠. 아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즉 매매는 이런 종목 해볼 만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다음 두 번째,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포스코 홀딩스는 역사적 신고점은 아니지만 최근 10년 내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점은 아니지만 2000 여기 바로 이 부분이죠. 2010년도 11년도 그러니까 12년 만이네요. 예. 12년 만에 43만 원이 돌파가 나가면서 2011년도 이후에 그래가면서 앞부분에 있었던 이런 고점들을 다 돌파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물론 조종을 이렇게 세게 줄 수도 있습니다. 세게 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정 부분 많이 주면은 61선 혹은 그 아래로 살짝 주고 언제든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이게 이제 10년 만에 온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쉽게 소멸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철강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철강 업종으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환골 탈퇴한 거죠. 그렇죠? 철강 업종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특히 원재료인 광물이라든가 IRA 법안에 의해서 중국을 대체할 것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죠.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 지수 조정, 살짝 터치를 이용해서 주식을 털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수할 기회로 삼자겠습니까? 그렇죠? 매수할 기회로 삼자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러한 기회 속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가장 노멀한 게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저는 코스닥 시장, 저는 거래소보다, 자, 잘 들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거래소 종합주가지수가 코스닥보다 지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코스닥보다. 코스닥은 지수가 이제 힘이 다 했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장대 음봉 한번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옆으로 좀 누워야 되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종목들 간의 수익률 게임은 그러나 거래소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상한가 치는 종목 없다는 얘기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한샘의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를 통해서 저하고 같이 2월 달에 이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산 종목 중에 일부 종목군들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뢰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오 종목군들에서 이렇게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종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세종공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만도나 현대의아처럼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것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 그런데 기아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도 났고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에 이제 많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로봇 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전장 부품과 로봇을 다르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기계 산업에서 꽤 긍정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장은 그렇지만 수익률 게임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거라고 보여져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이게 쭉 보면 윗골이 달고 있잖아요. 시장이 좋아서 미국 장이 전날 떠서 전전날 떠서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에 긍정적이었지만, 그래서 시가 좋았고 지수는 끌어올렸지만 윗꼬리를 달아가면서 지수 눌러주는 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라든가 뭐 국내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는 하방 포지션을 붙잡고 있는 세력들 중에 상당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시초가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JYP. 자, 잘 볼게요. 자, 이게 업종 불문하고 지금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매매는 또 이런 종목이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장 뭐 사지 에서 박한샘의 과외 선생이 오늘 2부 타이밍에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타이밍에서는 뭐를 골라내야 되냐면 내가 이번 주에 투자할 종목과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할 종목을 저는 빨리 선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쉬었잖아요. 그러면 화, 수, 목, 금. 근데 금요일 날 또 쉬어. 그럼 화, 수, 목 3일이야.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현금 들고 있는데 물어본다면 저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반면에 나는 투자하는 쪽이다. 그럼 거래소로 가셔야 돼요. 코스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왜? 2500 깨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붙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주에 지나갔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미 지나갔고. 이해되셨죠? 네. 투자론적 관점에서 포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럼 매매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JYP 엔터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해 갖고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매매하라는 얘기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왜? 그리고 짧게 끊어치면 바로 손절해야 되고. 가격은 가격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의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센 놈을 사라는 얘기죠. 매매를 할 것 같아요.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JYP라든가 혹은 SM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들썩거린다는 얘기는 엔터주들도 들썩거리지만 그동안 엔터주를 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저런 종목군들도 매매해도 되지만 나는 그런데 좀 투자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고점이 나오는 엔터주를 따라갈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못 올라갔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혹은 올라갔다가 급등 나왔다가 선조정 받은 카카오게임이라든가 34,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50% 이상 올라갔죠. 그때 순간 폭등 나오고 50% 이상 올라 옆으로 누웠다가 지금 하락 나왔죠. 요런 종목군들, 저런 종목군들이 선행해서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위메이드 같은 거 아주 이 지금 막 끼가 시가 급등 나온 다음에 아래꼬리 닿은 다음에 지금 급락 나온 다음에 다시 아래꼬리 달잖아요. 전날 양봉도 있고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그러니까 매매를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본다. 저는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저녁 때 제가 방송할 때는 장이 막 열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11시에 제가 박한쌤의 야간 수업을 마무리 졌는데 그 전날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자, 근데 어제 밤 사이 하루 만에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잘 보세요. 엔비디아가 신고점 돌파에 가까운 직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실질적인 신고점이죠. 1년 만에 최고점이죠. 1년 만에 최고점이고 여기는 액분한 겁니다. 여기가 역사적 신고점인데 이제 역사적 신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전날 가장 많이 나스닥 1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게 보시면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빅5 중에 나스닥 100 종목 중에 인텔이 마이너스 2.45, 전날에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장중에 9% 오르고 나스닥 100 종목 중에 4%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인텔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45.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이거보다 더 빠진 종목은 세 종목 있네요. 반도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틀 전에 우리나라가 금요일 날 밤에.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아까도 보시지만 상승을 엔비디아가 주도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전체를. 반면에 하락은 누가 주도했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 이런 종목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나 혹은 아마존닷컴이나 그리고 데이터독, 덱스컴, 뭐 넷플릭스, 이베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결국은 루시드 모터스, 테슬라,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 그리고 데이터독, 그리고 이제 덱스컴, 그리고 넷플릭스, 이베이처럼 디지털 컨텐츠 쪽에서 이걸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컨텐츠 장사를 한다든지, 넷플릭스처럼 혹은 아마존닷컴처럼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도와줘가면서 서버라든가 시스템적인 유지 관리를 해줘가면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어제 미국 장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엔비디아도 반도체지만 가장 많이 떨어진 소위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 같은 종목군들이 전날 가장 많이 급등하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국 증시에서 아침에 이미 시가에서 떠서 출발했다면 그것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잠깐이지만 음봉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게임은 누가 펼치느냐? 결국은 그 아래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그렇죠? LG화학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펼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사실 굉장한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1.66이지만 사실은 좀 플러스 한 1.5 이상으로 봐줘야 돼요. 3% 정도 현 시점에서도 높게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요? 오늘부로 우리 사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죠. 그래서 예전에 보호예수 받았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한 3% 정도까지도 하락할 줄 알았더니 시가에 그냥 떨어진 다음에 바로 말아 올려 버립니다. 유지는 시키겠다는 얘기죠. 77만 원 전을. 자, 앞으로 그러면 이번 주를 비롯해서 이제 내일 모레 5월 3일 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5월 3일 날 저거가 있죠. FOMC 회의. 한국 시간으로 따진다면 5월 4일 날 새벽입니다. 4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2시 30분이네요. 2시 30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회의 결정한 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해가면 연설해가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조목조목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는 좀 부지런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FOMC라고 홈페이지에 치세요. FOMC 홈페이지 이렇게 치시면 여기 이제 Board of Governor,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냥 뭐를 의미하는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FOMC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금통위 같은 거죠. 자, 이 FOMC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장 연설을 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실시간으로 말이 실시간이지 한 1초에서 2초 정도 느립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하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이에요.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문도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 FOMC 의장이 이야기하는 전문이 이제 다 발표가 끝나면 기자들이 간단하게 질문하고 여기에 그 통계 자료들 왜 근거로 금리를 올렸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CPI 지수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근원 인플레가 올라서 0.5%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 몰라도 돼요. 이게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보면 한글로 이렇게 보면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보면 파파고로 다 번역해 줍니다.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보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보의 접근 루트, 미국 사람이든 JP모건이든 한국은행 총재든 정보가 부족해서 나는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니까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의 어떤 중요한 큰 지표의 판단 요소를 내가 미스했다. 그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국은행 총재님이나 혹은 미국 JP모건 회장이나 어차피 저 연설문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고 판단도 하고 그걸 분석해서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 증시에 주식에 투자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로서 5월 3일 날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날 목요일 날 새벽 2시 30분 정도에 저기 이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0.25% 올렸네. 혹은 금리를 동결했네. 이거 얘기하는 거는 하순. 왜 그럴까요? 0.75씩 계속 올리다가 0.75씩 계속 올리다가 0.5냐 0.75냐였던 3월 달이었어요. 근데 지금 0.25냐 0%냐잖아. 그렇죠? 증감 속도가 이제
사실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발표 장 열리기 전에 그냥 바로 거래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속전속결로 그냥 해치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원해 줬어요? JP 모건한테? 혹시 그거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 JP 모건한테 1번 100억 달러 지원해 줬다. 미국 예금보험공사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는데. 2번 200억 달러 지원해 줬다. 3번 300억 달러 지원해 줬다. 한국 돈으로 이제 300억 달러면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4번 400억 달러 지원했다. 5번 답 없다. 얼마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눌러보세요. 예. FOMC는 신경 안 써도 될 듯. 예. 그렇죠?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연말 연초에 상고 하저. 하저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상고 2200에서 2500포인트 돌파 나올 걸로 보는데 1, 4분기, 2, 4분기, 상반기에는 그 근거의 원인이 금리 인상 속도 전환. 그렇죠? 그리고 3월달, 4월달, 5월달, 4월달은 없고 5월달에는 금리 0.25 정도 인상 예상한다. 그리고 7월달, 6월달에는 동결까지도 가능하다. CPI 지수 떨어지는 게 이미 6개월째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9개월째 떨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이미 CPI 지수에 나와 있었잖아요. 자, 뭘까요? 5번입니다. 500억 달러 지원해 줬어요. 한국 돈으로 65조. 누가? 미국 정부가 미국 예금보험공사 공사에서 누구한테? JP 모건한테. JP 모건 체이스 은행한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는데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은행 리스크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심한 상태에서 주식을 해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로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당장 한꺼번에 훅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2500포인트의 지지선 여부, 다지기 여부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기관들이 얼마만큼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레이싱이 들어오느냐가 향후에 어떤 그런 판가름을 할 거로 보여지는데 오늘 일단은 주식과 그리고 선물 동시 베팅이 들어오는 흐름이 이번 주에 엔터주라든가 컨텐츠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주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질문한 거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그룹주를 얘기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다양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 그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질의응답 보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엔터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에 피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분석해 봤을 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주식군들이 있어요. 그거는 피해야 되겠고요. 그 반면에 조금 이번 주에 짧지만 물고 들어야 되는 주식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 두 개를 보기 전에 잠깐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예, 우리 잠깐 전하는 말씀 좀 하나 전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를 쳐보세요. 네, 유튜브를 치면 유튜브 화면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한국경제TV를 치십시오.
그러면 여기 지금 박한샘의 요거 나오죠. 수익률 목마른 증시 엔터주로 갈증해서 얘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럼 이 아래로 잠깐 내려보면 예,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더보기.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추첨 및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런 게 뜹니다. 여기 보면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주 11선. 그러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님들이 베스트 전문가님들이 보니까 총출동했네요. 김종철 소장님, 신현식 대표님, 하창봉 대표님, 박우신 대표님, 강준혁 대표님, 박한샘, 송재호, 송관종 대표님, 이현상 대표님. 야, 이 잘생긴 사람들은 다 모아놨네. 한국경제TV 간판 스타들이네요, 얼굴로. 자, 잘생긴 사람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 김종철 소장님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상반기에 나의 이름을 걸고 내 자식이라면 난 이 주식을 주고 싶다.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있고 각자 자기가 추천한 종목, 김정철 소장님은 CS 윈드. 그다음에 다른 분들 거를 이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박한샘 걸 보고 싶다. 그럼 박한샘 걸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로그인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종목.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식에게 물려줄 황금 상속주. 탑 11으로. 그렇게 5월 2일 날 오늘 2차 공개, 3차 공개는 5월 8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참여하시면 좋은 주옥 같은 종목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의 어떤 스펙트럼이라게 될까요? 관점이 더 넓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잠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장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종목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보기 전에 잠깐 33 한번 7788 눌러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종목이 아파요.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예. 제닛 앨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조치가 6월 1일까지 소진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가 전한 게 아니라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의도에 있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님들 이런 느낌으로 미국에 있는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님들, 특히 공화당 의원님들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해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디폴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IMF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해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된 적이 있다. 1번, 없다. 2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대처 능력을 앞으로 어떻게 주식에서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는 제닛 앨런 재무장관께서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증액을 이번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안이나 너들끼리 합의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합의해지지 않으면 디폴트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러면 나라 망한 것 같잖아요. 디폴트니까 한국처럼 IMF 터지는 건 줄 알고 그럼 주식시장 붕괴 나오겠죠. 그래서 6월 1일 날 주식시장 붕괴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디폴트 된 적이 있다. 1번, 없다. 2번.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한 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한 번. 해서 제가 주식을 한 지 지금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제 기억 속에는 총 2번에 걸쳐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된 적이 있습니다. 디폴트라는 어감이 주는 어감이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국회가 입법부죠. 예산안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산안 통과 누가 해요? 대통령이 하나요? 아니죠. 행정부에서 요청하는 거죠. 재무부에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돈이 이만큼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돈 좀 늘려주세요. 예산안 좀 늘려주세요. 국방비가 이만큼 필요해요. 스텔스 전투기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예산안 좀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국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는 거죠. 그리고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거절하든지. 누가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꽉 찼습니다. 남아있는 창고에 남아있는 돈이 여러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통장이 1억 원인데 마이너스 통장 1억 원은 이제 9,800만 원까지 갖다 쓴 거예요.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어. 직원들도 월급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늘려달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재무부 장관이 네. 국회한테. 왜? 국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6월 1일까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공무원들 월급 주고 예산 집행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제 월급을 못 준 적이 있어요. 미국에. 몇 년간? 캘리포니아 주인가요? 제 기억에는 1년간. 우체국과 기관제 교사분들한테 예산이 없어갖고 쿠폰을 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왜 지방자치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제들은 버텼어요. 예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줬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중간은 어딘가에서 돈이 빵크가 났는데 부족해서 어떻게 했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 1년간 무려 기간제 교사들,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분들한테 1년 동안 월급을 못 주고 쿠폰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그쪽 지역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랬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제 기억에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서 지금처럼 디폴트. 근데 그때는 충격이 컸어요.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야.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IMF처럼 나라 전체가 국가 부도로 가는 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부도로 가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갖고 행정적 디폴트라고 이야기해 주로. 예산안,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통과가 지연됐어. 그러면 우리나라도 돈이 없잖아요. 집행이 안 되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소급해갖고 미리 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물론 그거에 따라서 망하네 마네 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공화당이 그거 했다가는 공화당 어제 혹시 축구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 친구 모우라처럼 3대3에 비기고 있었는데 손흥민 동료인 모우라가 걷어냈으면 됐는데 93분인가 94분이야. 게임 끝났어요. 연장전이잖아요. 시간 연장해주는 타임이었는데 공을 걷어냈으면 되는데 골대 앞에서 패스를 해줬어요. 자기 편한테.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리버풀 공격수가 냅다 걷어갖고 차는 바람에 휘슬 불기 전에 골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동점골 겨우 만들어 놓은 게 다시 재역전 돼가지고 4대3으로 토트넘이 졌습니다. 축구가. 참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자,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4위에 진출할 가능성이 기사회생했는데 어제 대단했어요. 그저께.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공화당이 예산은 통과 안 해주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났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는 이제 겨우 지금 봉합했죠. 예산은 통과 안 해줄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JP모건이 얼마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총액 인수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500억 달러 지원받아요. 자, 잠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식이 이렇게 있는데 어제 실리콘 이게 스탠앤포 500 종목이에요. 상승 261개, 하락 235개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손대면 안 되는 주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글로벌 페이먼츠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마이너스 8.61%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날이라든가 간편 결제 시스템 회사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네, 한국 NHN 한국 사이버 결제 혹은 다날 이런 것처럼 간편 결제 시스템 하는 회사예요. 어제 9% 가까이 폭락 나왔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애플페이가 상륙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간편 결제 시스템이 옛날처럼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이낸스, 뱅코프, 뱅코프 그리고 뭐 피델리티, 그 다음에 MT은행, 그리고 또 파이낸셜, 그리고 이 정도 3% 하락한 종목의 3분의 2가 전부 다 누구예요? 전부 다 파이낸스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즉 돈에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죠. 은행이 됐든 증권회사가 됐든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뭐를 만들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난주에 50% 폭락하고 그 다음날 30% 폭락하고 어제 40% 폭락, 엊그저께 40% 폭락해서 120달러에서 계속 폭락해서 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어제 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 정부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입찰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JP모건 체이스가 인수를 했어요. 얼마에 인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에 인수했다가는 비밀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는데 미국 정부가 얼마 지원해 줬냐? 예금보험공사가 500억 달러를 지원해 줬습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한 65조 정도 돼요. 자, 지금 미국은 양적 완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적 완화 조치를 한 돈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습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월 1000억 달러씩 미국 국공채를 팔고 있죠. 갖고 있던 FRB에서 갖고 있던 8조 7천억 달러 중에서 앞으로 9년간 매년 1000억 달러씩. 그 다음에 이제 1050억 달러, 1100달러, 1300억 달러까지 한국 돈으로 지금 130조. 앞으로 이제 150조, 160조씩까지 매월 채권을 팔아요. 여기는 무슨 채권을 팔고 돈을 시장에서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투자한 거. 은행 이자가 왜 높으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적 긴축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500억 달러를 지원해 줬어요. 양적 완화입니까? 아니면 양적 완화 아닙니까? 양적 완화예요. 은행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나라 옛날에 평화은행, 조흥은행 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지원해 주냐? IMF 임원들이 와서 한국 와서 실수할 때 미국 놈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은 지원해 주죠. 자, 잘 보세요.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500억 달러를 지원해 주는데 JP모건이 500억 달러를 받아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돈을 구제금융을 1차 지원해 준 은행들한테 돈을 돌려주죠. 300억 달러 투자했잖아요. 그때 망할 때. 민간 업체들끼리 모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JP모건도 50억 달러 했죠. 그거 빼고 290억 달러를 각 은행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같으면 새마을금고나 어떤 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돈을 걷었어요. 이게 주변으로 확산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 망했다고 그래요. 푸르지오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그럼 이게 PF 부실대출로 확산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삼성, 현대, 우리나라 각 건설사들 100개가 10개가 모여서 300억씩 지원해 준다. 참 3조 원씩. 그래서 30조 원을 모았다고 봐요. 10개가. 300억 달러, 1000원 계산하면. 그래갖고 채권을 사는 거죠. 그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다시 망했어. 그러면 그 돈 돌려줍니까? 무슨 동네 애들 장난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돌려준다는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했으니 너희들이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미국 정부를 통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JP모건 체이스를 통해서 500억 달러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은 회사들 거를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원금 보존해 준다는 거죠. 자, 잘 듣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뭐를?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에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거를. 자, 그런데 이면 계약이 아니었다면 300억 달러를 일단 민간인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은행연합회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지 않았다면 돈을 과연 돌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할 때 이미 미국 정부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면 계약을 한 겁니다. 원금 보장해 주겠다. 자, 그리고 지금 JP모건 체이스를 통해서 500억 달러 또 지원해 주잖아요. 양적 완화죠, 사실. 맞춤형 양적 완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를 가볍게 보면 된다, 안 된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확산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미국 정부가 또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미국 정부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베어스턴스 사태를 통해서 2007년도 서브프라임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현상을 통해서 많은 시뮬레이션과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처럼 신속하게, 장이 열리기 전에 신속하게 잘라버리잖아요.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어떤 그런 학습이 효과적인 외과적 수술 싹 도려내는 거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식시장이 어제 미국장 제자리였어요. 그렇죠? 네. 나스닥, 스탠앤푸어 보시면은 시가 근처, 보합 근처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올라가 윗꼬리 달고 살짝 빠졌죠. 지수는 별로 안 움직였는데 종목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엔비디아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전날 급등 나왔던 거 급락. 인텔, 루시드 모터스 전부 다 전날 급등 나왔던 것들 다 급락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올라간 거는 급등 나왔던 것이 급락한 게 아니야. 가던 놈이 계속 가요. 엔비디아 가던 놈 계속 가죠. 보세요, 이거. 실질적인 신고점에 가까워요, 사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젠 아이덱스 가던 놈이 계속 가잖아요. 자, 이게 아주, 그 다음에 반도체야 또 전부 다. 빠진 놈도 반도체고 올라간 놈도 반도체야. 어제 미국장에서. 스탠앤푸 500 기준으로 보면 이제 특히 온 세미컨덕터가 급등이 나아가면서 엔비디아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마이크로칩도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에 신고점입니다. 신기하죠. 음봉이 3개인데 신고점이. 갭상승으로 나오고 음봉이야. 3개야. 그런데 신고점이에요. 자, 국내 증시에서 그러면 오늘 그 똑같은 반응을 보고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은 주식 매수, 선물 매수예요. 아침부터 선물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왜 매도를 할까요? 야, 주식 갖고 있어봐야 어제도 올라가고 그저께도 올라가고 지난주 올라가고 이번 주 또 연속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 올라가다 말다 올라가다 말다 이래. 어떻게?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래야 된다는 논리에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외국인은 어떻게 하느냐? 사고 멈췄다가 또 사고 계속 사요. 5월 3일 날 5월 3일 날 이제 주식 시장 이거 하면 금리 인상이 0.25든 0%든 그 다음에 있는 금리 인상 6월 14일이죠 이제. 그리고 7월 26일이잖아요. 외우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3 더하기 11 11 더하기 12 왜? 1년에 8번 하잖아요 FOMC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빈 날들이 있기 때문에 매월 똑같이 열리지 않습니다. 뒤로 11일이나 이렇게 12일씩 계속 밀려요. 그럼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그래서 5월 3일 그리고 6월 14일 그리고 7월 26일 8월에는 없죠. 자, 그러면 지금 0.5냐 0.25냐 혹은 0.25냐 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은 끝났다는 거죠. 금리 인상 게임은 사실 끝났고 6월부터 7월 달부터 금리를 이제 동결하고 인하하느냐 이 게임인 건데 금리 금리 인하가 좋은 얘기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5, 6, 7 금리를 쫙 인상했다가 0.25씩 올렸다가 혹은 멈췄다가 동결하는 이걸 뭐라 그러네요? 여러분요? 이거 뭐라 그래요? 지평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느 경계. 지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지평선 너머에는 낭떠러지잖아. 이게 천동설 아닙니까? 배 타고 멀리 나가면 지구는 평평해. 그래서 지구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평선 너머에도 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지평선만 보고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죠. 둥근데 너무 넓으니까 계속 지평선이 계속 오는 거야, 이렇게. 지평선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또 지평선이 있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주식의 포물선, 금리를 올리던 것이 아래로 확 떨어지기 전에 요 구간이 2년간 올리고 5월달, 6월달, 7월달 지금 속도가 둔화되잖아요.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몰라 아직은. 그렇지만 이 금융정책의 지평선 선상에 앞으로 3월달, 6월달, 7월달이 접하게 됩니다. 요게 아주 또 기가 막힙니다. 네. 뭐든지 이 사이에 있는 게 가장 짜릿해요. 삼겹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겹살. 그 전에는 지방만 있던가, 고기만 있던가. 그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방과 고기와 이렇게 그 모습을 겹을 이렇게 하니까 한 덩어리에 고기도 있지, 지방도 있지, 층층이 샌드위치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걷어냈단 말이에요. 지방은 걷어내고 고기만 먹고. 그렇죠? 옛날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칼을 자르는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덩어리에 비계가 있고 고기가 있고 지방이 있고 혹은 칼을 자르는 각도를 어떻게 따라서 고기가 있고 비계가 있고 고기가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자르면 다 고기만 다 비계는 버려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름으로써 한 덩어리 안에 삼겹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소들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외국 애들 버리는 것들. 단순히 뭐 소, 조기나 꼬리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도축하는 거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뭐 우삼겹이다, 살치살이다, 뭐 업진살이다. 그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배율을 섞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싸게 받아먹어. 버려야 될 부분도. 자, 이 주식도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타이밍이야? 버려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특히 야, FOMC 주식 금리 올릴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지켜본 다음에 베팅하자. 이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간극,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선상에서 베팅해서 먹는 거. 거기서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주식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잖아. 500억 달러 지원해 주잖아. IRA 법안 이후 최초로 금융 지원이죠. 그렇죠. 양적 완화잖아. 어찌됐든 간. 양적 완화 해가면서 한쪽에서 금리 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양적 완화 해가면서 돈 쳐질러 가면서 6월 1일 날 예산안 편성 부채 한도 증액 안 된다. 부채 한도 증액 안 돼서 디폴트 된다. 그러면 공화당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자살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긴 싫다.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을 내겠다고 그랬죠. 민주당 안을 우리가 수용하긴 싫다. 우리 공화당이 표가 하원을 장악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예산안을 만들어서 공화당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겠다.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고양이가 됐든 고양이 새끼를 그리든 호랑이 새끼를 그리든 아니면 강아지를 그리든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뭐다? 부채 한도 증액만 시켜다오. 그 안에서 내가 그럼 그 고양이를 그리면 고양이를 그린 대로, 호랑이를 그리면 호랑이를 그린 대로, 강아지를 그리면 강아지를 그리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쨌든 지지고 볶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안 부채 한도 증액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멍석만 깔아달라는 거죠. 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터졌는데 부채 한도 증액 6월 1일까지 누가 갑이에요? 여러분 누가 갑입니까? 채워 넣어? 여보 당신 주식해서 이거 까먹은 돈 2천만 원 내가 채워들하게 했다. 어? 이거 청약 대출 받아갖고 집 살 돈인데 갖고 우리 돈 모아놓은 건데 1억 중에서 2천만 원을 까먹어. 주식 당장 다 정리하고 채워 넣어. 이번 달까지야. 누가 갑이에요? 남편이 갑입니까? 사모님이 갑입니까? 부인이 갑이죠.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증액 채워 넣어.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누가 갑이에요? 제니 앨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은 의회 정치잖아요. 근데 무슨 장관이 의회한테 6월 1일까지 안 하면 파산된다. 큰 소리 땅땅 치고 어림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됐을 때 그거 빵꾸 났을 때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아닙니다.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 거죠. 1타 3피.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때려잡아. 실리콘밸리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때려잡아. 그놈 때려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때려잡았어요? 그렇죠. 의회 주도권 가져와. 1타 3피 4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부 장관 제니 앨런 재무부에 신속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죠. 근데 어떻게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6월 1일 날 디폴트? 일개 장관이 어떻게 의원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6월 1일 날은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자, 그래서 주식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좀 도와줘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환율이 좀 빠져줘야 돼, 솔직히. 환율이 좀 빠져줘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한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해요. 어느 정도 약한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환율이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1340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억 달러를 수출했어. 환율이 1340원이야. 그러면 1340억 원어치가 수출한 걸로 나옵니다. 환율이 1200원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1200억 달러로 수출한 걸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작년 수준 문재인 정권 수준에다 갖다 놓고 윤석열 정권의 무역 수지 적자 흑자를 계산해 보면 굉장한 적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한국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 주도의 원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돼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아니 뭐 쌀밥이면 어떻고 보리밥이면 어때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 창고에 쌀로 한 가마니 있으면 더 좋지. 그런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보리로 한 가마니 있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쌀로 갖다 놓는 질 좋은 환율도 1200원이고 1200원 이하고 수출도 잘 되는 질 좋은 쌀이나 소고기로 창고에다 못 갖다 놔요. 질이 떨어져. 보리밥에 환율 1300원 이상이야. 그래도 어쨌든 창고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더구나 달러 인덱스까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15%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 자리잖아. 그러니까 사실 한 20%에서 25% 정도가 만약에 100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수출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50억 달러밖에 수출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진율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한 긍정론자가 될까요? 비관론자가 될까요? 비관론자. 한국 끝났어. 반도체 적자인데 실제로 환율 1200원 갖다 놓으면 엄청난 삼성전자 전체가 마이너스예요. 대한민국 경쟁력이 수출이 엄청난 적자야. 비관론자로 바뀌어. 이게 보이면. 그래서 그분들이 주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이 안 나. 무서워.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해요? 올라오죠. 왜 그러냐? 이 장은 우리나라 주식을 보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뭐를 보고 베팅하는 거냐? 자,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베팅이 안 되잖아. 무섭잖아. 자, 그래야 주식을 지금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도 사고, 사라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카카오도 사고, 왜 사야 되는지, 자, 준비되신 분은 7788 한번 눌러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무서워서 여러분들 갖고 있던 주식 다 엎어버립니다. 그 땅을 치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비관론자들이 지금, 정말 비관론자들, 2200, 2300의 주식 다 팔고 엊그저께 2500 깨질 때 또 주식 정리한 사람들이 그냥 비관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말이 맞아요. 실물 경기를 보면. 그런데 그거는 주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이 저놈의 새끼 저거 누구 닮아갖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 나가 죽어 임마. 그럼 진짜 나가 죽을 거예요?
친구랑 담배 피다가 걸렸다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담배 피잖아 다. 고등학교 때 나만 폈나? 담배 피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딱 걸렸어. 화장실 뒤에서 담배 피다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친구들이랑 같이 라면 맛있게 끓여 먹고 야 너 그거 있지? 있지. 어른 흉내 한번 내보려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근데 할머니가 안방에 계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와가면서 막 때리시죠. 그러면 할머니 친구들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싹싹 비는 거지.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 죽는다 진짜. 처음이다. 나는 안 피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저놈이 피라게 갖고 내가 한번 딱 불만 붙였는데 그때 할머니가 일어난 거다. 나는 아니다 진짜. 처음 있는 일이다. 싹 잡아떼죠. 그러면서 싹싹 빌잖아요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자,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지? 자, 주식 있잖아요. 예, 진짜 이게 죽으라고 해갖고 나가서 그러면 나가서 죽어 임마 그러면 나가서 죽어요? 아니죠. 그렇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진짜 죽을 판이야 지금. 근데 주식은 안 죽어요. 왜? 금리야. 금리가 지금 인하기잖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신고점 가까이 오는 거야. 애플 주가 한번 잠깐 볼까요? 정말 애플 주식을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신고점에서 6%밖에 안 남았어요. 역사상 신고점에서 6%밖에 안 남았다고 애플이. 애가 180달러인데 이제 175달러 돌파 나오면 3%면 신고점이에요. 저걸 그 증시 환경이 바뀐 걸 지금 빨리 보셔야 돼요. 인텔이 빠졌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졌네. 다 B급들이야. 애플은 워렌 버핏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혹은 블랙록 이런 데가 사는 거잖아요. 사우디 왕자나.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증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 보세요. 이제 신고점에서 2.7% 남았어요. 대한민국 지수 3,000포인트짜리 2002년도 1월달 신고점이에요. 여기가 독일이 역사상 신고점. 우리나라 3,000포인트짜리 삼성전자 8만원짜리 이제 2.5% 남았다고요. 독일이 신고점까지.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150포인트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아직도 시장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150까지 올라왔으면 아직도 시장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주식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일본 증시는 어떠냐? 일본도 오늘 아침 보세요. 오늘 아침 지금 음봉 나왔지만 2022년도 2022년도 1월 2021년도 말 한국 3,000포인트 삼성전자 8만원짜리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일본이 신고점 돌파 나와야 이제 한 2,700 나오겠지 한국. 지금 분위기가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금리 인하 쪽에다가 모든 돈들이 다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한국은 지금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 거. 이제 이 분위기가 타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제히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돈을 걸어놓고 있어야 돼요. 사실 주식에. 자신 없다. 삼성전자가 됐든 LG 엔솔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하나씩 사놓고 있으세요. 그냥. 잘 모르겠다. 20%, 20%, 20%, 80%, LG화학까지 100% 이런 식으로 하다. 나는 근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작으로 건너와야죠. 이해되셨죠? 네. 2000% 올라가는 종목 사고 싶으세요? 아파트하고 똑같지.
그렇죠? 단기간에 급등 나온 판교, 광교, 이런 신도시 오피스텔, 동탄, 송도, 분양가 5억짜리가 20억 된 거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강남 아파트 10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이번에 20억이요. 이번에 10억으로 떨어졌어. 이거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강남 아파트 사는 게 맞지 않잖아요. 이 주식이 어떤 뭐 그것이 뭐냐 그걸 떠나가지고 주식이 앞으로 된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럼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는 괜찮은 종목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오늘 엔터주 올라오잖아. 엔터주가 보면 JYP 같은 경우 신고 좀 나왔죠.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매만 해 애들은.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엔터주가 올라오면 분위기가 시장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저런 것도 괜찮지만 이런 종목군들도 트렌드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작년도 재작년도 뭐 2022년도 괜찮은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종목군들 뭐 바이오 종목군들도 다 괜찮죠. 사실 실적이 아침에 나올 때 마이너스 2%였어요. 샀어야 되는데 뭐. 다른 거 얘기 회원분들한테 지시하느라고 주식 선물 매도 때리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급등 나왔죠. 계속 여기서부터 매도 때려서 먹고 나오고 때리고 또 먹고 나오고. 왜?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종일 그럼 할 거 없잖아. 뭐 먹고 살 거예요? 주식 갖고 올라왔고 올라오는 걸로 먹고 산다. 그것도 좋지만 사람은 가만 놔두면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계속 뭔가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또 거기다 주식질을 할 수 없잖아. 그럼 신용 미수 쏜 거니까. 떨어지는 쪽 교육질 시켜주는 거죠. 평상시 이제 나중에 대폭락을 대비해서. 하나씩 교육시켜주 싸우는 법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대1 주식선생 박한샘의 회원들의 하루 일과예요. 아침에 7시 반, 7시에 모닝브리핑 10분에서 20분 녹화시킵 제가 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느냐, 아침에 그러니까 9시 전에 다 녹화를 들어요. 아무리 바쁜 분이라도. 어제 미국 반도체가 이랬지. 간편 결제 빠졌지. 바이오주들 올라왔지. 엔비디아 급등 나오는데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 빠졌지. 오늘 굉장한 갈등을 하겠구나. 자, 그런데 시장은 어차피 2차 전지도 못 가고 반도체도 바로 아침부터 올라오지는 않고 올라왔다가 멈칫멈칫 할 때 수익률 게임은 그럼 그 아래 레벨에서 이루어지겠구나. SK이노베이션, 뭐 그리고 컨텐츠나 이런 거 하이브,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산화콘덴서, 이런 종목군들에서 앞으로 시장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오늘은 소프트 파워 종목군들,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전날에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였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폭과대 상태에서 당연히 이런 걸 기반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조건 막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런 종목군들이 2분기에 또 돼요.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인하는 아니지만 인하 상승 속도가 둔감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서 일단 수익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욕심내서 나는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레벨에 있는 거, 바이오니아, 클래시스, ST팜 이렇게 10%씩 급등 나오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이제 펌핑질을 한단 말이에요. 가벼운 것부터. 자, 선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저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입니다. 자,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다. 33 선물 땡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515. 야, 좀 있으면 스승의 달이네. 그래도 명색이 주식과의 박한쌤인데 5월 15일 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뭐 돈을 바라겠어요? 아니면 뭐 카네이션을 바라겠어요? 아니면 뭐너 없으면 죽는다 그런 고백을 바라겠습니까? 뭐예요? 댓글, 한국경제 우리 와우넷, 좋아요, 구독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는 스승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거기에 응원해 주시면 좋겠죠. 와우넷에 박한샘 주식과에 해가면서 자 5515 HPSP라는 주식 여러분한테 가정의 날 5월달을 맞이해서 제가 두 종목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하나는 HPSP고 또 하나는 무난하게 반도체 종목입니다. 두 개 다. 하나는 RF입니다. RF HIC RF 머트리얼즈 RF HIC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RF 반도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탄화규소 반도체 전문 회사입니다. 일반 반도체는 약 160도가 되면 녹아요. 트랜지스터가. 근데 앞으로 이제 5G 시대에는 4G 시대에서 썼던 일반 트랜지스터를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160도에 녹아나는 실리콘 반도체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한 걸 갖다 써야 돼요. 탄화규소라든가 혹은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를 기반한 거기에 이제 소재가 심어진 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탄화규소에 전문 특화된 회사가 RFHIC 요즘 급등 나왔었죠, 지난번에. 그러다 시장 밀릴 때 쫙 밀리죠. 이런 거 타이밍이에요.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언제하고? 그렇죠. 조선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한 달 전, 두 달 전. 조선주 조정받을 때 어땠어요? 그때 욕 많이 먹었죠? 요즘 같은 장에 조선주냐 미친 땡땡땡아. 그렇죠. 왜?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조선주 어때요? 먼저 올라왔잖아. 뒤늦게 참. 한참 후발주자로. 그랬다가 지수 살짝 조정받을 때 왕창 조정받았지. 굉장한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22,000원짜리가 3만 40% 올랐잖아요. 자, 지금 이런 주식들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라가려다가 왕창 밀렸습니다. 감산한다 그러니. 테크니컬적인 요소죠. 사막 컨덴서. 계속 빠졌죠, 몇 년간. 코로나 이후 계속 하락했다가 잠깐 올라가는가 싶었죠. 그렇죠? 그랬다가 조정받았다가 지금 살짝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이노텍 먼저 올라오고 먼저 조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정한 타이밍에 이런 게 이제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잘 보고 있다가 낚아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소형 뭐 LG이노텍이나 LG전자는 얘기 안 해도 다 이미 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상 최대 실적에 플러스에 주가가 이미 선조정은 받은 상태고 지수 대비 변동성이 이제 없는 가지기 단계.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식은 뭐다? 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3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3일을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머리를 깎아라.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를 산뜻하게 깎고 거울 보면, 그렇죠? 네. 뭐 저같이 생긴 얼굴도 보고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같이 장동건처럼 잘생기신 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거울 보시고. 자, 3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머리를 깎아라. 3개월을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결혼을 해라. 아쉽게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을 행복하게, 3일을, 주식은 3일이면 사실 밖에서 10년이와 똑같아요. 그럼 무슨 주식을 사야 돼요? 급등주를 사야 돼요. 자, 급등주. 오늘 같은 날 이런 주식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나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네. 엔투텍, KD, CCS, 자이글, 이지, 자원에너지.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미 끼가 있는 종목. 휴비츠라든가 이런 거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이런 종목에 한번 나도 붙어볼까? ST팜에 한번 붙어볼까? 뷰노. 아래꼬리 달고 지금 양봉이 안 무너지는 것들. 지니언스, 맷지온, 유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데쌍, DSEN.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군들에 한번 붙어보면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주식 종목 찾기 쉬워요. 그렇게 따지면. 매매로서. 자, 그런데 나는 수익률도 내고 싶지만 주식은 좀 끼가 있어야 돼요. 주식은 수익률도 내고 싶지만 좀 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끼를 어디서 찾느냐? 소위 얘기해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 이 주식을 강력하게 한번 튕겨서 올려볼 만한, 돈지를 베팅할 만한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인지 차트를 보는 겁니다. 거래량과 순간적인 주가 폭발력. 근데 내가 비싸게 사고 싶진 않잖아. 굳이 총알바지 돼서 비싸게 사고 싶진 않잖아요. 싸고 좋은 주식을, 더군다나 끼가 있는 주식을 가격 매력까지 있을 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이 거래량 폭등이 아주 재밌어요. 신규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렇잖아요. 신규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잖아요. 이때 당시의 거래량. 신규 상장됐으니까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겠지. 그때 이후 거래량이 최대잖아요. 밀집 대응으로.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15,000원에서 30,000원. 100% 오르고 강력한 눌림목. 주가 폭락, 거래량 폭락. 그리고 더 이상 거래량이 안 떨어져. 여기가 최저였죠. 주가도 더 이상 안 떨어져. 양봉, 음봉 섞어 나와. 양봉에 살겠습니까? 음봉에 사겠습니까? 그렇죠. 음봉에 사면 좋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음봉은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플러스 3%인데 3%는 좀 높다고 생각되고 밀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20% 살 것 같다. 그러면 10% 사는 겁니다. 혹은 5%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확인도 됐고 차트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50%는 거뜬하겠죠. 왜? 끼가 있잖아. 100%도 금방 했는데. 거래가 한번 붙이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이번 SG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의가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돈을 투입했다가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얼마든지 하는데 그건 너희 혼자 하니까 그런 것이. 1억 갖고 하고 10억 갖고 하니까 되는 거죠. 혼자 자기 계좌로. 30억만 있어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한 종목에 8억 이상 혹은 10억 이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아들 이름, 와이프 이름 샀는데 30%라도 수익이 나면 당장 대주주가 돼요.
바로 팔아버리죠. 팔은 만큼 어떻게 됩니까? 1년 미만에 안에 팔았기 때문에 27.5%인가 25%의 세금을 두드려 맞습니다. 대주주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짜면 나중에 35%까지 맞아요. 지방세가. 평상시 30억만 돼도 문제가 돼요. 명의가. 이해되셨죠? 근데 무슨 몇천억씩 갖고 하는 애들이 그냥 휙 들어왔다 휙 나왔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공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귀한 거 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왜?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가격을 후려친다든가 이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막 조금 빼면 다 팔고 난리 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보세요. 애들 보세요.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여기 전 재산이잖아. 근데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렇죠? 왜? 남편 월급 갖다가 모든 살림을 주도하는데 10,000원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하지만 그거 잃어버렸다고 난리법석 떨지 않습니다. 자, 잠깐 이렇게 붙잡고 흔들고 들락날락 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은 일단 금리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갈 것은 간다. 아니면 아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 5월장의 최대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는 여러분들 5, 6, 7로 이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 지평선의 구간이 펼쳐집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금리 동결 및 인하 가능성에 있는 주식시장의 황금 지평선이 펼쳐져요. 그 단계의 한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벌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박한샘은 다음 주 오늘이 40번째 시간이죠. 41번째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바로 그런 것에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전략들 오늘 미리 맛보기로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